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자리는 선스타 패널 디스커션 시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창성 교수입니다. 우선 대한치주과학회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스타 패널 디스커션의 주제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치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현재 그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구기태 교수님, 단국대학교의 신영승 교수님, 일산병원의 김영택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임현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디스커션 시간에는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거나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현재의 동향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기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희 구기태 교수님께서는 현재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의 정식 엑스퍼트 카운슬로 그 멤버로 소속돼 있으시면서 또한 ITI 펠로우로 이제 참여하시면서 활발한 국제 활동을 벌이시고 계시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력 인물로 손꼽히고 있으십니다. 우선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연구 흐름 동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기태 교수입니다. 우선 치주과 학회 60주년을 자축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선스타 패널 디스커션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2017년 월드 워크숍에서 나온 새로운 정의와 그 다음에 분류를 근거하여 조기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시작을 끊겠습니다. 예전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분류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2011년도에 유럽 워크숍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단순히 기능하고 있는 골유착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주위에 서포팅 본의 상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해서 임플란트 점막염은 주위 점막염은 일단은 모든 부분은 염증 반응이라고 규명을 했지만 일단은 본러스가 없는 것을 뮤코사이티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가 본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분류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치주염에 대해서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마 처음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분류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모여서 분류 작업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초청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요 워크 그룹 4에서 네 번째 그룹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단 좀 살펴보면 아마 처음으로 건강한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염증이 없고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스웰링이 없고 굉장히 단단한 티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빙 뎁스가 일단은 그 전에 있는 자료에 비해서 증가되는 프로빙 뎁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철물 연결 후에 이니셜하게 일어나는 힐링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뭐 2mm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further bone loss는 없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건강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정의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워크숍에서 나왔던 뮤코사이티스의 경위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뮤코사이티스는 염증 반응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부종도 있고, 뭐 붉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름도 나오고, 블리딩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뮤코사이티스를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흔히 보는 염증 사인이 없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염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있고 고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빙 시에 블리딩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되는 프로빙 뎁스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레벨 체인지도 이니셜한 본 리모델링 이후에 프로그레스 점진적인 본 로스가 있는데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뮤코사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차이는 이니셜하게 일어나는 리모델링 과정의 본 로스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레시브한 본 로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뮤코사이티스로 분류도 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리퍼가 돼서 베이스라인 밸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3mm 이상, 본 로스가 3mm 이상, 프로빙 뎁스가 6mm 이상을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염증 세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쪽에 많이 침입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자, 원인에 대해서 또 심오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박테리아 인펙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워크숍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세 가지 팩터들, 인디케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주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치주염이 있었는지, 치주염의 과거력, 플락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메인테넌스 케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스모킹하고 당뇨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inconclusive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원인이 제일 흔한 아니면 제일 중요한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미팅에서 또 나온 또 중요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뮤코사이티스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전에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뮤코사이티스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도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뭐 기전에 대해서도 아직 좀 미비한 점이 많고요. 근데 뭐 두드러지게 밝혔던 그런 증거 중에 하나는 레귤러 메인테넌스 케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넌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주염보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 동안 80명의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환자를 폴로업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메인테넌스를 해주고 한 그룹은 메인테넌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폴로업을 하고 위와 같은 플래그 인덱스와 블리딩 언 프로빙, 프로빙 뎁스, 고름, 본 로스 이런 파라미터를 5년 후 폴로업을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테넌스를 이제 한 그룹과 안 한 그룹과 비오 임플란트의 블리딩 언 프로빙을 보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프로빙 뎁스가 5mm 이상이 있는 이제 사이트를 비교하면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본 로스도 보면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 기전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단계에서 저희가 관리나 아니면 메인테넌스 케어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조기 발견과 그 다음에 조기 관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 진행을 할 텐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따라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의염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ITI 컨센서스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세스먼트를 하고 진단을 잘 내려주고 그 다음에 로컬하고 시스테믹 리스크 팩터를 제거하고 non 서지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외과적 처치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2단계에서 non 서지컬로 많이 해결이 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교수님들 얘기하겠지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1, 2개월 안에 이제 다시 리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도 오럴 하이진은 좋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아니면 호전이 없을 때는 서지컬 액세스로 서지컬 인터벤션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서지컬 방법 중에는 오픈 플랩 디브라인 그래서 저희가 치주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오픈 플랩 그 다음에 재생 방법, 그 다음에 리섹티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수술을 하면서 꼭 동반돼야 되는 게 아마 표면 소독, 그러니까 오염된 표면을 소독해주는 디컨테미네이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임현창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ti infective therapy라고 얘기하고 adjunctive therapy라고 얘기하는데. non-surgical이나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염증 컨트롤을 할 때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수님들께서 자세히 어정티브 테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팩터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후도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단계에서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기 때문에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들께서 연달아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기태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현창 교수님이십니다. 임현창 교수님께서는 뭐 치주는 물론이고 임플란트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형편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강국이긴 하지만 1인당 임플란트 보유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서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을 거고 그런 면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구기태 교수님께서 표면 소독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개념, 그 인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표면 소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임현창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 60주년을 맞이하게 정말 기쁘고요. 이런 자리에 선스타에서 임플란트 주의질환이라는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임플란트 주의 질환의 유병률과 임플란트 주의 질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로적 측면, 도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임상에서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들이 임플란트 주의 질환,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 임플란트 주의염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터디를 한번 보겠는데요. 스위스의 베른 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10년 동안 임플란트 심은 303명의 환자를 팔로우했는데 이 10년 동안 오직 0.4%의 환자만이 어느 농양과 같은 증상을 보였고 페리 임플란타이트로 진단된 환자는 1.4%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임상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적용되는 건 정말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 나온 여러 가지 논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계 지도에 각 대륙별로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연구를 최신 순으로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임플란트 심은 인구의 약 40%, 물론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 집단이 국한되긴 하지만은 약 40%까지의 임플란트 주의염 환자를 보였고요. 또 미국에서도 약 34%,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뭐 37%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도의 임플란트 주의염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을 보고 한국에 임상으로 오게 되면 좀 걱정이 되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은 전 세계 어디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통계적 결과들을 모두 합쳐서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심은 임플란트 환자의 약 반 정도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임플란트 환자의 한 10명 중 2명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 스트라우만 그룹에서 발표한 통계 결과인데, 이 그룹에서는 임플란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라고 인구 10,000명당 해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가를 조사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이 당당하게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국가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보다 무려 약 2배 이상의 많은 수의 임플란트가 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통계 결과를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상황은 안전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치주과학회지 영문판에 2017년과 2019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페이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 다 약간의 스터디 디자인의 차이는 나지만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그리고 주위 점막염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인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치주염이 있을 때 한 20% 정도 환자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심은 환자의 한 40% 정도가 생겼다고 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약 16% 정도 생겼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나온 결과를 합친 통계 결과에 비해서 다행히도 높지는 않은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이 대학병원에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개원과의 상황과 모두 합쳐지게 되면 조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이런 주위염, 주위질환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자연치와 임플란트 차이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자연치는 대구치는 치근이 2개, 3개라서 치근 2개부가 존재하는데, 다행히 임플란트는 자연치의 싱글루트치아, 단근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골과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 고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크기의 스레드, 나사선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셈이나 여러 가지 고별 확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친 그런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이런 스레드가 임플란트 회사마다 다른 크기로 존재하게 되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표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뭔가 바이오필름에 오염되기 좀 쉽고, 한번 오염됐을 때 제거되기 어려운 그런 표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겪는 환자들을 대할 때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주변의 주위 질환의 치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주 치료를 할 때 울사손이라는 전동기구와 그 다음에 큐렛이라는 수동기구에서 단순히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치료는 임플란트 플라스티라는 얘기입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나사선이라는 불규칙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면 좀 더 관리하기 편할 것이다. 특히 임플란트가 골 밖으로 완전히 노출됐을 때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준다면은 바이오필름의 영향력에서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연구인데요. 그냥 무식하게 임플란트를 표면을 잘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바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스톤을 쓰기도 하고, 저희가 보철과나 보존과에서 배웠던 그런 재료를 써서 임플란트 표면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치료는 임플란트의 나사성 같은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치료인데 전동기구랑 수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수기구를 보게 되면 뭐 카본 파이버로 된 큐렛이 있고 플라스틱 큐렛이 있고 타이타늄이 코팅된 큐렛이 있고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큐렛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임플란트의 타이타늄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비슷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강도가 약간 약한 재질을 이용해서 이런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플라스틸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서 약간 강화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처치해주는 그런 수기구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치과의사는 아시겠지만은 불규칙한 표면을 수기구로 적절하게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 전동기구에 의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전동기구로 나온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그리고 다양한 재질의 팁들이 나와서 저희 임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압으로 그 파티클과 그 다음에 수압을 분사해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에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최근에 이런 재료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칠거칠한 표면을 전체적인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한다면은 또 임플란트 주위염 매니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타이타늄 브러쉬나 아니면은 어떤 브리스트 같은 재료들이 나와서 이 재료들도 임플란트 표면을 처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의 어떤 유용성과 효과에 대해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 논문을 나열했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이 요새 굉장한 수로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논문을 쭉 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엿볼 수 있지만 항상 논문의 말미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말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적 발전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처치하는 것이 개발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기계적인 치료물에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또 다른 시도는 레이저라는 치료가 있는데 아직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기에 적절한 세팅을 아직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치과에서 이거를 갖고 보유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어떤 옷을 잘 입는 사람, 패셔니스타가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에 대해서 한번 나온 블로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 흰색 운동화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흰색 운동화는 상의나 하의를 어떤 걸 입어도 대충 어느 매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패션을 연출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 신발을 제 집에 한 2-3켤 갖고 있는데, 이 흰색 운동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더러워진다는 게 이제 문제라서, 사실은 한번 신고서 집에 와서 닦으라고 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더러워지면 이제 이걸 닦게 되는데, 이런 닦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더러워진 운동화를 어떻게 하면 잘 깨끗하게 하느냐? 왜냐면 임플란트도, 그 운동화도 주름진 표면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있어서 어떤 거칠거칠한 표면, 나사선 있는 표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더러워진 흰색 운동화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임플란트가 그 표면이 오염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깨끗이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운동화를 솔로 빡빡 문질러 닦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얼룩이 너무 심하게 지거나 오래 지나거나 그다음에 주름진 표면 이게 솔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인 제재를 사용을 해서 그 오염된 운동화 표면을 깨끗이 얼룩을 제거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시 저희 임상에 가져오게 되면은 이 케미컬 트리트먼트라는 얘기는 어떤 로컬 딜리버리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전동기구, 수기구, 임플란트 플라스틱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기계적인 치료 외에 이와 같이 로컬 딜리버리하는 화학적인 치료가 저희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H2O2나 아니면 클로렉신 솔루션, 아니면 테트라사이클린 파우더를 중탕한 것들을 이리게이션 해주거나 아니면 코튼볼에 묻혀서 표면에 빡빡 문질러주거나 이런 치료를 치과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인 것 같고요. 또 다음 치료는 국소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는 메트손 자료이 아직 출시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국내 회사들 조사해 보게 되면 물론 선사이도 출시하고 계시지만 이 미노사이클린 제제들이 굉장히 여러 회사에 나오고 있고 임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소로 요새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클로렉신 젤이 연구용도 나오기도 했고 EDTA 성분이
주성분이 된 어떤 재료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재료인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탈수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제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치료와 화학적 치료를 동반을 했을 때 거칠거칠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임플란트 표면을 잘 처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가 나와 있지만은 크게 구획을 나눠보면 한쪽은 기계적 치료, 한쪽은 이제 화학적 치료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료를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효과적으로 매니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보조적인 치료로 어떤 페리오크린과 같은 어떤 국소 항생제, 어떤 국소 제제를 사용을 해서 부가적인 치료를 더 해줬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 질환을 효과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면총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면총 교수님도 표면소독 그 화학적 처치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 역시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데요. 이 치과형 항생제 연구를 통해서 치과형 항생제 연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는 그런 학문적 기반을 몇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창성 교수입니다. 우선 대한치주과학회의 6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있어서 치과용 항생제 연구에 그 사용이 있어서 학문적 기반을 임상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전적으로 컨벤셔널 페리오돈탈 트리트먼트, 통상적인 치주 치료의 그 프로토콜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치과용 항생제 연구의 그 효과를 치주염 치료 모델을 통해서 알아본 임상 연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치과용 항생제 연구의 사용은 주로 넌서지컬 테라피를 위주로 해서 소개가 되었고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을 할 때 치과용 항생제 연구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학문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그 임상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2012년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리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20명의 환자를 인크루트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스프릿 마우스 디자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상학에서는 실험군으로 하고 하학에서는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한 환자의 한 학군에서 수술을 하고 미노사이클린 제제의 페리오크린을 처치한 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또 수술만 한 그룹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총 6개월간을 관찰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3개월째에 방문하였을 때 미노사이클린을 한 번 더 인젝션 하였습니다. 치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6개월째 결과를 보시면 BOP나 프루빙 포켓 뎁스의 개선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술만 한 대조군에 비해서 치과용 항생제 연고를 복합 처방하게 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6mm 이상의 고난이도 치주염, 심한 치주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은 물론이고 이미 3개월째에 프루빙 포켓 뎁스의 개선이 있었고 염증 지표, 가장 대표적인 염증 지표라고 할 수 있는 BOP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주위염, 이와 같이 엑스레이를 보면 임플란트 주위로 뼈가 녹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잇몸이 부어 있고 뻘개져 있고 고름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치주 치료, 치과형 항생제 그런 병용 방법이 과연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통용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학문적 근거는 아직까지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치주 치료밖에는 이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학문적 기반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한
이와 같이 임상 시험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의 임상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총 50명의 환자를 인크루트했고요. 이번에는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25분은 실험군으로, 25분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였고 실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통상적인 플랩 오퍼레이션, 판막을 제끼고 수술을 하고 그날 수술 처치 후에 페리크린을 처치를 하고 6개월을 관찰했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수술만 시행하고 실험군 그 처치로는 플라세보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자,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세계적인 대가 중에 한 분이신 하이츠 메이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대한 어떤 성공이 뭐냐에 대한 어떤 그 크라이테리온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리빙 포켓 뎁스가 5mm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BOP나 또는 퍼스 디스차지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의 본 로스가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치료 결과가 6개월은 물론이고 12개월째에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비로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준에 미치면 저희 치료 결과는 6개월이기 때문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6개월 결과를 하더라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지표의 개선 정도를 보시면 측정되었던 모든 임상 지표가 테스트군에서, 그러니까 실험군에서 보다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링 포켓 뎁스 3개월째 두 군의 차이가 났고 6개월째 보다 더 그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BOP 탐침 후에 출혈되는 양상을 보면 3개월째 이미 유의한 차이가 났고 그 양상은 6개월째에 더욱 벌어졌습니다. 더욱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박테리아 세균 수를 보면 실험군, 그렇죠? 페리크린 사용한 군에서 아주 현격한 그런 감소를 양상을 볼 수 있었고, 재밌었던 것은 요 빨간 글씨로 보이는 거는 다시 박테리아 리콜로니제이션,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다시 재군집되는 걸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세균 검사를 통해서 항생제를 사용한 실험군에서는 재군집되는 정도가 3개월은 물론이고 6개월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매력적인 그런 결과는 바로 이 실험군에서 다시 본 재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임플란트 식립할 때 최소한 소독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유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입안에서 세균에 의해서 오염됐던 그런 임플란트 서페이스가 인위적으로 입안에서 깨끗하게 된 표면이 다시 골재생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이고, 이 진짜 골유착이 일어났는지, 또 그런 세부적인 조직학적인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험군에서는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피험자들의 개개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조군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본 개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조군,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일부 환자에서는 further bone loss, 그러니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본 파괴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반 치주염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인류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세상에 없던 질환인데,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던 통상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간, 임상 연구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단기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영택 교수님, 장기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그 장기 팔로우 결과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태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 6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모든 치주과 의사들의 또 혹은 교수님들이 강의하길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핫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의 롱텀 팔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그 임플란트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게 정말 과연 잘 치료가 될까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논문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임플란트를 다 식립을 하지 않고요. 위에 한 4, 5mm 정도를 노출시켜서 임플란트 한 2주 정도 개에서 임플란트를 노출시켜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만들었고요. 옆에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이제 아직 유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했습니다. 재식립했더니 임플란트가 이제 표면 처리를 한 것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다시 붙을까가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임플란트가 닦으면 제대로 다시 붙을까? 임플란트 주위염을 내가 치료하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원래대로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표면된 처리가 괜찮을지를 본 거였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여기 제가 한 실험에서는 살라인만으로 닦았을 때도 임플란트가 디컨테미네이션이 어느 정도만 됐을 때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거는 이제 2주밖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다시 재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오염이 되더라도 다시 부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컨셉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굉장히 이게 치료를 하고 오랫동안 본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업을 오래 한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이 환자분이 저희 같이 병원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이제 제가 아주 10년 전에 처음으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사실 임플란트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가 워낙에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뽑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깊게 심어있기 때문에 이게 시야도 좀 좁고요. 그 다음에 36번이다 보니까 접근도도 안 좋고 이런 임플란트여서 뽑자고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반 정도 뼈가 노출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타입이다 보니까 임플란트 위에 이제 마진 부위, 임플란트와 보철물과 그 다음 픽처 부분에 닿아 있는 부위에서 상당 부분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빙을 해보니까 거의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워낙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크라운 부위는 굉장히 조금만 노출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이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어버트먼트도 겨우 간신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병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레이저를 그때 다행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빈 크롬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표면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아까부터 화학 처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로컬 딜리버리 에이전트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사용해서 표면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 깊었기 때문에 골리식이나 이런 부분을 할 만한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관리하고 이제 피리오딕 체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써보자 라고 해서 치료를 마치고 스티치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 전이고요. 방사선 사진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임플란트 36번만 계속 보시면요. 1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 2개월이 지나고요. 4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어느 정도 뼈가 좀 찬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잘 되는구나. 근데 게다가 이제 이 선생님은 협조도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강 위생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월, 8개월이 지났고요. 그 다음 10개월, 1년이 돼가니까요. 이제 뼈가 어느 정도 꽤 찬 부분이 이제 거의 확인돼서 원래 생겼던 마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되고요. 4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거의 끝까지 원래 그 익스터널 타입인 경우에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그 플랫폼하고 1mm 정도의 간격을 띄잖아요. 그 정도의 성공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 수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6년 팔로업까지 했었고요. 사실은 9년, 10년 팔로업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넣지 못했지만 현재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오실 때마다 스케일링 4개월마다 오셔서 스케일링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부에 뭐 페리오클린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면서 임플란트 앞으로 페리 임플란트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서요, 이 롱텀 팔로업을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플란트 평생이라고 모든 환자분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까지 해온 10년 중에서 적어도 3년 이상 되는 자료들을 모아서 임플란트의 롱텀 팔로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임플란트 치료한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오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치료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넌서지컬도 했을 거고요. 서지컬 트리트먼트도 했을 겁니다. 넌서지컬은 플랩을 열지 않고요. 마취하고 큐렛하고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큐렛처럼 똑같이 이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케니컬하게 스케일링을 쓰다든가 아까 임영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플라스틱 큐렛을 사용했던 경우도 있고요. 티타늄 큐렛도 사용했고 여러 가지 브러쉬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 로컬 딜리버리 항생제를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픈 플랩도 마찬가지예요. 플랩 서저리도 마찬가지로 잇몸을 열어서 표면 처리를 해주고요. 서피스 디컨피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해주고 그래서 메케니컬, 케미컬 처리를 항상 해주고요. 메케니컬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버로 하는 경우 있었지만 아이브러쉬나 알브러쉬 같은 특정 회사긴 하지만 그 티타늄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알량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했고요. 그 다음에 골리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골리식을 할 경우에는 확실히 아까 제가 보여준 케이스에서 못했었잖아요. 이 뼈 부분이 임플란트 표면 부분이 다 내가 충분히 표면 처리를 했을 거라고 확실히 든 경우에 뭐 골리식 등의 재생수식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을 보았습니다. 3년 이상 된 임플란트가 성공한 기준은 이게 파노라마로만 봤기 때문에 0.5mm 이내에 골릴 소실이 없을 경우에는 성공한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 임플란트를 로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성공을 보고 그 이상의 뼈가 녹았거나 임플란트를 잃었을 경우에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션트 레벨로 볼 수 있잖아요. 한 환자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 통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레벨 바이너리 회귀 분석을 했고요. 총 여기 저희가 모은 정보들입니다. 원래는 200명 넘는 환자분 정도가 포함이 되긴 했었는데요. 안 오시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래 심었던 병원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그 부분들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테믹 디지즈, 그러니까 전신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포함이 됐고요. 다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담배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 여부도 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환자 협조도, 이거는 환자분이 주기적으로 피리오딕 체크업을 하러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도 확인했고, 그다음 임플란트 한 개 심었는지 여러 개를 심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레벨에서 봤을 때는요, 뭐 상하악으로 심었는지, 페리 임플란트 정도가 심했는지 안 심했는지, 그 다음에 보철을 싱글로 했는지, 이게 스플린트로 했는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타입이 뭐 익스터널, 인터널 타입, 그리고 뭐 트랜스 뮤코잘 타입인지, 그리고 수술을 넌서지컬로 했는지, 아니 플랩 오피를 했는지, 그 다음에 리저널 서저리를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임플란트 주의염 치료의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보여준 거에도 가끔씩 이게 잠깐 나왔는데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환자 레벨에선 40%, 비슷한데요. 둘 다 40% 정도 되는데 환자 레벨에서 임플란트 레벨에서 결국에 반 이상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다음부터 설명드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확실히 임플란트 주의염이 한번 오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도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별령 변수로 봤을 때 확실히 담배 피는 거는 영향을 줬었고요. 담배를 폈었던 경험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협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주기적으로 왔냐 안 왔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페리오클러긴 같은 그 로컬 딜리버리 에이전트들 넣어주고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위치나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원래 어땠는가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커넥션 타입, 플랫폼 스위칭 타입인지 아니면 매칭 타입인지 트랜스 뮤코잘 타입인지 사실 이 통계를 냈을 때 이게 영향을 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통계 방법을 바꾸면서 이 임플란트의 페이션트 레벨과 임플란트 레벨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줄 수 있는 통계를 돌려봤더니 이 부분에서 아쉽게도 이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임플란트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철 타입에서는 스플린트 되는 타입이 확실히 임플란트 주위염 그러니까 성공률을 낮추는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골리식을 하면 아무래도 뼈 양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식 한 경우에는 제가 골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표면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을 갖고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아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별력으로 봤더니요,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담배 피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열심히 오셔서 관리받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플린트 되어 있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어렵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장기적인 성공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리식한 거는 성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저는 그 상황이 골리식할 수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덕스 논문들은 사실은 이제 임현청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나빠지는 거는요, 선형으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가속화되는 형태로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안 좋아지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형이 가속형으로 바뀌기 직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심해지지 않는 이 가속화되는 단계 바로 전에 지속적으로 오셔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김현택 교수님께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에 있어서 장기 팔로우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몇 가지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임상에 이런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임상적 그런 전략에 대해서 단국대학교의 신현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의 신현승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념비적인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에 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네 분에 비해서 저의 능력은 매우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릴 스토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한 케이스를 한번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는 워낙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제가 믿고 있는 철학을 조금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스타의 제품인 페리오클린에 대한 제품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아직도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치주질환과 세균총이 100%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세균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름이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료 전략은 많은 저자들이
치주염에 준하는 치료 전략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에 있었던 월드 워크숍에서 구 교수님이 참석하신 워크숍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고, 저 역시도 치주염에 준하는 치료 전략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으로는 아무래도 치주 질환과 마찬가지로 메카니컬한 디브라이드먼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메카니컬 디브라이드먼트를 당연히 충실하게 우리가 잘 해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보철물 파트에 저희가 항상 아이디얼하게 보철물이 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도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큐레테이지거나 기계적으로 세정을 해 주어도 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브리먼트나 바이오필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6, 7년 전에는 아무래도 넌 서지컬 세라피보다는 확실한 서지컬 세라피를 택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2014년 11월에 저희 병원에 로컬에서 의뢰가 돼서 오셨었고요. 직업은 이제 군인이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고 은퇴 전에 국군 대전병원에서 군의관 선생님한테 3개를 임플란트를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3년 전부터 나는 죽어라 임플란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안 빼고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거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상부 보철물이 또 골드였습니다. 그래서 골드다 보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쓰시고 아껴하는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누가 봐도 사실 발플란트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해도 사실은 무방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전역하신 군인이다 보니까 제 바짓가랭이를 잡고 몇 년이라도 다만 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마음에 저 당시에는 저도 저널에서 많이 봤던 임플란토플라스티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때 마침 저랑 매우 친분이 있었던 N 임플란트 회사의 허모 사장님께서 좋은 브러쉬가 국내에도 나와서 I 브러쉬와 R 브러쉬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며 환자에게 좀 써보지 않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임플란트 플라스티를 시행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시간 반 동안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또 뭐 표면이 완전히 매끈하게 되진 않고, 물론 앵글에 따라서 사진에 오류가 좀 있긴 하겠지만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스무스한 서페이스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 아스트라 타입의 마이크로 스레드 부분은 충분히 뭐 평안하게 만들어 주긴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스레드 부분들은 여전히 100% 제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뭐 내원을 안 하신 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시면서 기본적으로 SRP랑 그다음에 부가적인 국소 송달 제제, 페리오클린 처치를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년 반 이럴 때 보면 본이 조금 차오르는 경향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나서 혹은 페리오클린이 너무 좋아서 환자가 잘 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졌는데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년 반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질환이 다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나이가 이 당시에 63세였기 때문에 환자나 저나 일단 2년을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보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집이 대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 임플란트를 꼭 심기 위해서 3개월마다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페리오클린도 집에서 혼자 짜놓으시고 그런 역할들을 잘 충실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 적용한 이제 6개월 전의 모습인데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환자랑 상의를 드리고 보험 적용 될 때 빼는 것보단 미리 좀 빼놓고 이제 남아있는 볼에 자연적인 내추럴 본의 힐링을 기대해 봅시다 하고 제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자가 수술 약속을 잡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12월 이후에 보험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지까지 3개월마다 와서 청소하시고 비용을 들인 효과를 보험 임플란트로 좋은 결과, 그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물론 환자는 모두가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이런 니즈를 맞춰줬기 때문에 사실 반대로 성공적인 유지 관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사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였고 노력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겨우 6년을 쓰고자 이렇게 외과적으로 제가 힘들게 처치를 하고 환자를 굉장히 많은 내원을 시켰나라는 데 있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결국은 서지컬 세라피를 통해서 결국 저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면 넌 서지컬 세라피로 충분히 환자가 덜 고생하고 오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서지컬 세라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엔 부가적인 넌 서지컬한 처치 방법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은 국소송달 제제입니다. 이런 국소송달 제제들은 특정 부위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특정 부위에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제거를 위해서 내원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단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미노사이클린 제제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에서도 넓은 스펙트럼과 긴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의 단점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씻겨져 내려갈 수 있다는 단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페리오클린을 비롯한 특정 미노사이클린 대부분의 제제들은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워터 솔루블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개선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 BOP나 PD의 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페리오클린 같은 경우에 여러 연구에서 장점을 많이 보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페리오클린에 대한 적용을 시켰을 때 조직 사진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모사의 다른 그 미노사이클린 제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두 그림은 10초를 워터 스프레이한 경우고 밑에 그림은 5분간 워터 스프레이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좌측은 지저분한 잔사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측은 페리오클린 군에서는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저자분들은 이런 잔사가 많이 남는 경우에 오랜 기간 남아서 결국은 오히려 반대로 이 인펙션의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페리오클린을 썼을 때 얼마나 가장 변화하는 드라마틱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심플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보시고 판단하에 앞으로 이제 부가적인 송달 제제들을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플럭턴트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환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특별히 처음에 왔을 때 초진 상태에서 재수술 예약이 있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약속 잡고 오세요 하기는 죄송스럽고 혹은 환자는 불편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페리오클린만 넣어주고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 치료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 플럭턴트한 양상은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펌한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넌 서지컬 세라피를 하실지 서지컬 세라피 하실지는 당연히 아직도 컨트로버셜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제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의 연재가 있었는데요. 아까 발표한 순서에 맞춰서 각 연자분들이 자기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또는 한 줄 또는 한 두 줄에 대해서 압축된 그런 결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발표하신 구기태 교수님 순서대로 한번 결론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심기 바빴다면 이제는 관리를 좀 잘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그 상태를 또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면서 빨리 발견하면서 뮤코사이티스 단계에서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약제도 개발이 됐고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10분 활용하면서 저희가 가장 성공률이 높은 초기 단계에서 출구 전략을 찾는다면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더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현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통계 결과에 봤듯이 임플란트 질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의사라면은 거기서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 치료가 나왔지만은 기계적 치료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아무래도 페리오크린과 같은 국소 전달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치료에 부가적으로 그런 치료를 항상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데요. 임플란트 주의염 분명히 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입니다. 이 임플란트 주의염은 치주염과는 틀리게 어렵고 복잡하고 또 매우 심한 그런 형태의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그런 컨벤셔널 페리odontal 트리트먼트와 동반해서 치과형 항생제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패율이 20%에서 30%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이 여전히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의염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컴프로마이티스를 보정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치주 전문의를 포함해서 전 치과 의사들이 그런 새로운 미션이 다만 컴프로마이즈된 티스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프로마이즈된 임플란트까지 보존 치료하고 보존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현택 교수님. 네,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롱텀하게 계속 이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주의염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오셔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특징이 치아보다도 포켓 뎁스가 깊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깊기 때문에 혼자 관리하는 건 힘드니까 치과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뭐 로컬 딜리버리 말씀하신 딜리버리 에이전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자주 오셔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기 발견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단계가 넘으면 자주 오셔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현승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적절한 시기에 제거할 타이밍을 잘 잡고 그리고 non-surgical therapy 위주의 부가적인 국소 송달 제제를 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스타 패널 디스커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바쁘신 시간에 왕림해 주셔서 좋은 발표 해주시고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